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지루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휴가 기간을 이용한 다른 나라로의 해외여행을 가거나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마주한 모든 것들의 영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로 장기간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심지어는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약 82% 이상의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에 방문하거나 한국으로의 진지한 이민을 꿈꾸기도 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어 전자의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 프랑스 남자의 놀라운 사연인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자의수를 착용한 채 첫 해외여행인 한국을 여행하던 중 자신의 전자의수가 고장나는 위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에서 사는 오웬이라고 합니다. 저의 몸은 지금 프랑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정신과 에너지만큼은 지금까지도 전부 한국으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을 정도로 사실상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으로의 진지한 이민을 꿈꾸고 있는 평범한 프랑스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가진 신체는 남들과 아주 약간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 속 아이언맨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희 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오직 골프 선수로서 살아가는 삶을 꿈꿨을 정도로 말 그대로 골프에 모든 인생을 바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저희 아버지가 대학교 골프 코치인 것이 큰 영향이 되었을 정도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 학회와 관련된 모든 전문서적과 각종 전문용품이 집안 곳곳에 있을 만큼 학회와 매우 밀접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어요. 제 아버지 또한 제가 골프 선수로서의 꿈을 가지게 된 것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대학교 코치부에서 각종 골프 대회를 휩쓸었던 코칭 경력이 있으셨던 만큼 저는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로부터의 골프 교육을 매일 밤 2시간 이상씩 전문적으로 훈련해 나가게 되었고 이미 저는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제 또래 친구들과는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골프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 저는 이러한 매일의 훈련들에 적응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골프 선수로서의 엘리트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게 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 있을 때는 제 지역에서만큼은 가장 최상단에 저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골프 명문으로 알려진 대학교 선수단 측에서 저에게 직접 찾아오며 계약에 대한 만남을 요청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골프 선수로서의 외길 인생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제 꿈은 골프 선수라는 한정된 길목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저는 학교 생활과 학회 훈련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 깡통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 저뿐만이 아닌 저와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는 인생의 고민 같은 시기였겠지만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골프 훈련을 한 것을 제외하고 그 흔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나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며 맛있는 것을 먹거나 여자친구를 만나며 연애를 했던 기억조차 저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날이 상승하는 저의 골프 실력과는 별개로 저 자신의 인생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지금에서야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민을 했던 어린 나이에 저는 그만큼 골프 선수로서의 성공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 자체가 그때의 어린 저에게는 아주 당연한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고민과 번아웃 증상은 저를 점점 골프에 대한 열정이 떨어지게 하였고 이윽고 저는 매일 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진행했던 아버지와의 골프 훈련도 몸이 안 좋다는 거짓말을 하고는 몇 번씩 빼먹을 정도로 저는 점점 골프 자체가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무척 좋아하게 되면 싫어지게 되는 증상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얘기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때쯤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학교 생활을 즐기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운동만 하던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느껴지는 일상적인 생활들이 엄청난 자극이 되었고, 저는 점점 이러한 생활에 빠져들수록 골프는 저의 인생에서 뒷순위로 미루게 되었어요. 물론 아버지는 저를 보면 매일 화를 내셨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나이 또래에는 저보다 골프를 잘하는 선수가 없었고, 조금 놀다가 골프채를 잡아도 저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골프 교육을 받았던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 마지막 골프채를 잡는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불행은 정말 저에게 우연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역시나 골프 연습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같은 학교 운동부 친구들과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느 때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너무나 재미있는 연말이었기에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길거리를 그냥 걷기만 해도 친구들과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새벽 시간까지 길거리들을 돌아다니며 놀았고, 결국 저는 너무나 늦은 새벽 시간에 다소 기분 좋은 피로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벼랑간 갑자기 제 귀에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지요. 술에 취한 불법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주택가 주변을 속도를 내며 달리다 저와 충돌한 것이었고, 그렇게 저는 그날 오른쪽 팔과 작별해야만 했습니다. 굉음이 들렸던 기억을 뒤로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잃고 몸을 일으키기 위해 손과 발에 힘을 주며 일어났는데 손바닥으로 침대를 집으며 일어서는 것이 아닌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른쪽 팔을 쳐다보았는데 팔이 있어야 될 자리에 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며 운동신경을 활성화하는 오른쪽 팔의 감각에 힘을 주었지만 마치 금방이라도 팔이 생길 것 같은 신경의 감각만 미세하게 느껴지며 제 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곳의 구급대원들은 제가 팔이 없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지점을 계속 수색하며 팔을 찾아다녔다고 했지만 1차 접합수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팔을 찾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너무나 차가운 현실에 저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한쪽 팔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좌절하면 정말 저의 인생 자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긴 수렁으로 빠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더는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골프 자체에 흥미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이미 한쪽 팔을 잃은 순간부터는 현실과 이상을 정확히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많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저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재활 훈련을 시도해 나갔습니다. 팔 한쪽이 없기 때문에 재활이 무슨 소용이냐 할 수 있지만 저의 목표는 전자의술을 착용해 조금이나마 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전자의수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팔이 실제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관의 신경 감각을 지속해서 유지해주는 뇌활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팔 한쪽이 없는 사람답지 않게 전과 똑같은 쾌활한 상태를 유지하며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어 나갔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고를 겪는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지만 그때 저는 나이 자체가 어렸던 것은 물론 그때 당시 한참 마블의 아이언맨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전자의술을 착용하게 된다면 실존하는 아이언맨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꿈만 같은 상상을 펼치며 마치 제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노력을 지속했어요. 그만큼 저에게 전자의술을 착용한다는 것은 크나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이 넘는 재활 기간을 거쳐 저를 후원해 주겠다는 한 전자의수 브랜드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의수 착용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전자의수가 제 실제 팔과 같은 적응 기간을 가질 때까지 또다시 기나긴 재활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처음 전자의수를 착용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꽤 흥미로운 경험이었지요. 제 소식을 들은 어렸을 적 골프부 친구들도 찾아와 제 전자의수에 아이언맨 스티커를 붙여주었을 정도로
저는 파란 쪽이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거부감도 가지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아이언맨과 같은 제 로봇팔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한 대로 조금씩 움직여주는 전자의수 손가락들을 보면서 희망을 품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저는 제 의수와 함께 완벽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제는 의수가 없다면 생활하는 것이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저는 평범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좋지 않았던 소식은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보여주던 유일한 왼쪽 팔이 어느샌가부터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담당 의사는 저에게 하나의 후유증처럼 왼쪽 팔에도 이제서야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회복될 수 있으나 자신도 장담하지는 못할 거라는 씁쓸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손해이기 때문이죠. 그때쯤 저희 최대 취미는 제전자의수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아이언맨이 개봉하는 마블의 영화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개봉하는 아이언맨 시리즈의 영화를 제일 첫 번째로 보기 위해 개봉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우 특이하게도 이번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최초 개봉을 제일 첫 번째로 시도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그곳의 문화나 K-팝에 대한 것들을 유튜브로 보았을 정도였기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저는 오직 저희 전자의수 재활 프로그램의 동기부여가 되어준 아이언맨을 한국에서 제일 첫 번째로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놈이라고 놀리기도 했지만 남들은 겪지 못할 사고를 겪고도 지금까지의 재활 운전을 버티게 해준 것은 아이언맨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로 바로 개봉 일정에 맞춘 한국행 비행기를 전부 예매하기 시작했지. 그런데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보다 멋진 나라였습니다. 도시의 발전 속도는 물론이고 마치 이곳이 진짜 미래 도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의 공항과 도시들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인데 한국인들은 제가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길을 물을 때마다 제 전자의수가 멋지다는 말과 함께 사진을 찍지 않겠냐는 놀라운 제안마저 먼저 해주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프랑스에서는 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없었지만 심각할 정도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들은 그저 저에게 무관심이었고 저는 프랑스에서 점점 무언가 소외되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개봉일 전날 한국의 한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곧바로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에 한국식 전통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오직 영화를 보겠다는 목표밖에 없었지만 도착한 한국은 제가 살던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행복했고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 또한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일정이 없던 전통식당을 찾아가게 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당황을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음식이 나오기 전 물을 따르기 위해 의수로 물병을 집었는데 식탁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제가 의수를 착용하고 처음 있는 기계적 오류였습니다. 이미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한 카페에서도 제 의수의 배터리를 충전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 그것은 정말 기계적 오류라는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저는 프랑스도 아닌 한국에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식은 땀이 흐르게 되었고 왼쪽 팔로 물을 따르려고 했지만 움직이기만 할 뿐. 세부적인 손가락의 움직임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인 할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휴대전화기 통역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했기에 제대로 된 한국어를 말하지 못했는데 그 한국인 할머니께서는 제 의수를 보더니 무슨 말을 하시며 그 의수 때문이냐고 묻는 듯한 단어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갑자기 가게 안쪽 계산대로 들어가시더니 한 장의 앞치마를 제 목에 둘러주셨고 제 눈앞에 있던 한국 음식들을 하나하나 직접 한국의 전통 수저들을 이용해 제 입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를 반복했고 조금이나마 움직이는 제 왼팔로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려 30분이 넘게 걸린 아주머니와의 기나긴 동행 식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그 한국인 할머니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베푸는 것에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외국인 의수 환자를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으셨을 텐데, 제 입에 직접 음식을 넣어주신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 가게를 한동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제 왼쪽 팔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과 영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지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을 마쳤을 때 그 한국인 아주머니는 현금인지 카드인지 물었고, 읽고 저는 제 눈으로 지갑이 있는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이러한 모든 기적과도 같은 순간은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기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을 바보처럼 반복하는 것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움직여 악수도 할 수 없었고 사진도 찍을 수 없었지만 그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손님을 대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저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먹여주시고는 땡큐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식사 시간은 이름도 모를 한국인 아주머니로 인해 제 인생에서 제일 긴 행복의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자이수는 또 다른 한국인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충전기를 연결하니 다시 작동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전자이수가 오류가 난 것에 오히려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이 한쪽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아주 평범한 사람 대하듯 직접 한국의 음식들을 먹여주신 그 이름 모를 한국인 할머니께 저는 그 다음날 차가운 의수로 제 따뜻한 마음을 전했고, 그렇게 저는 종종 마블의 영화가 개봉할 때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 아직도 그 식당에 꼭 들리고는 합니다. 그곳은 아마 제가 아는 모든 식당 중 제일 따뜻한 식당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식당의 한국인 할머니만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이때의 한국 여행에서 제가 겪은 추억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해주는 원인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전자의수를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식당과 한국인 할머니의 손길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신체적 차이를 가진 이 프랑스인 남성은 한국 할머니의 무심한 정에 가슴 따뜻한 감정을 느낀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연 속 할머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도움을 준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절대 안 갈 거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버릇없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최근 들어 제가 했던 선택은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로버트를 한국으로 보냈던 선택이었는데요. 덕분에 모든 지옥 같은 경험들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후 한동안은 자녀가 없었어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원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난임병원에도 가보고 많은 검사들을 했지만 그저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들 뿐이었죠. 하긴 별다른 이상이 있으면 질병이고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난임이라고 하니까요. 수많은 커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더 심하다고 하더군요. 저희 때는 난임병원을 개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난임병원을 차리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한다며 심리적인 것이 어쩌면 요인일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을 편하게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거의 포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오히려 임신에 성공했어요. 5년 만에 성공한 임신이라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헌신을 쏟아부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로버트로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잘못된 양육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뭘 하든지 잘했다고 해주었고 조금 버릇없이 굴어도 차마 혼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심과 양보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배척하는 성격을 가졌죠. 물론 누구나 그런 성향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성숙하고 좋은 성격인데 로버트는 그런 좋은 성격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 때부터 줄곧 말썽을 부렸어요.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횟수가 너무 많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오랜 기간을 두고 상담과 아이에 대한 지도 방식의 변화를 추구했으나 그 성향이 쉽게 변할 리 없었어요. 로버트가 중학생이 되고 저희 부부는 더욱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고를 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는 심각해서 모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버트의 고모께서 한국에 살고 계신데 거기로 로버트를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고모는 캐나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로버트는 이미 학교에서 잦은 싸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친구들과는 점점 멀어져 결국 도태되어 갔는데 오히려 친구가 없어지자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불량한 학생들과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그들의 부모는 갱활동을 하거나 동양인들을 상대로 거리에서 강매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돈벌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리면 그 아이는 더 나쁜 짓을 해서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캐나다에서는 이미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 격차가 너무 나서 정말 최악의 동네가 있고 고급차를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섰다가는 바로 강도를 당하는 그런 지역 말이죠. 정확하게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로버트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쁜 짓을 더 나서서 하기 시작했고요.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야 한다니. 그런 것들은 끔찍한 일입니다. 고모는 한국만큼은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청정한 지역이고 이미 예전부터 한국 교육은 유명했으니 믿고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는 한국에는 학교 말고도 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캐나다 대학 입시는 철저히 준비시킬 수 있다며 교육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꼭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고모 집에서 살면은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말이죠. 솔직한 마음으로 로버트가 캐나다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큰 사고를 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많이 이야기해봤고 결국 로버트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로버트는 반발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부모에게 있고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학생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로 한국에 보냈어요. 역시나 부모와 떨어져서 한국행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가난한 지역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강하게 저항했을 뿐이죠. 부디 로버트가 한국에 가서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모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고모는 로버트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셨다고 해요. 오죽하면 로버트는 고모가 무서워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오기도 했다니까요. 하지만 젖는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 정문까지 차를 타고 로버트를 데려다가 학교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로버트는 절대로 학업에 소홀히 할 수도 없었고요. 로버트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고 적응을 하는 기간이 지나니 안정된 상태에 접어들었죠. 그 적응 기간이 끝나자 아이처럼 울면서 징징대는 일은 없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로버트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생겼고 캐나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불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로버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오히려 캐나다 학교보다 처벌은 약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고모는 로버트에게 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교육했지만 이미 삐뚤어진 아이가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심지어 로버트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로버트는 지옥을 맛봐야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대화에 참여를 해주던 한국 학생들이 로버트와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버트는 캐나다에서처럼 가난하고 불량한 학생들을 찾아봤지만 한국에는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외톨이같이 지내야 했고 역시나 울면서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죠. 저는 로버트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번만큼은 캐나다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강경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그 가해자는 철저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로 돌려보내면 한국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더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로버트가 친구들 사이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친구 없는 삶은 견디기 힘들 거라며 본인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이죠. 이게 바로 교육이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과정이니 더 개입하지 말라고 무섭게 호통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개입해서 아이를 감싸주니 저렇게 버릇 없는 게 아니냐며 말이죠. 고모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로웠지만 저희 부부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고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고모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투명인간 취급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반성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맞았던 친구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로버트는 그 질문들에 화내지 않고 대답을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로버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인 친구들은 로버트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고 말썽을 일으키면 이곳에서는 바로 도태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의 학생들처럼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했고 오히려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충고까지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느라 공부할 시간이나 책을 읽을 시간 없이 외출을 하고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로버트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학업에 대한 진로와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노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학부모의 입장에서 한국 학생들은 모범적인 학생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로버트는 공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었겠죠. 공부를 못하면 어울리기 힘들고 놀기만 좋아하는 학생 주변에는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도 열심히 캐나다 대학에 대한 입시를 준비했어요.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나다의 대학교에 입학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비자 문제, 언어 문제가 없으니까요. 로버트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에 캐나다로 다시 전학을 왔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도 보여주었거든요. 로버트는 캐나다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반갑게 포옹을 하고 저녁 식사도 했고요. 식사 내내 너무나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식사 후 잠이 들기 전까지 책을 좀 봐야겠다며 방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이건 정말 미친 변화가 맞아요. 통제 안 되고 말썽만 피우던 로버트는 책상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자니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캐나다에서 마지막 학기에는 일단 친구들은 뒷전으로 하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어울리던 불량한 청소년들이 로버트를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으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까지 했어요. 공부해야 하니 돌아가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며 무슨 공부냐며 공부가 밥 먹여주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불량한 친구들에게 나는 멋진 검사가 되는 게 꿈이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하며 쫓아내기까지 했죠.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았고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한 로버트를 따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어요. 언젠가 한번 로버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학생 때는 그냥 힘세고 친구들 괴롭히는 게 멋져 보이고 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멋진 것 같다며 정말 기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모님의 권유로 한국에 로버트를 보냈고 고모가 로버트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컸겠지만 한국에서는 학생이 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덕도 컸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당연히 학업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반면에 나쁜 행동을 일삼는 불량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위험하고 나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이 깊고 모범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로버트가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한국이라는 곳에 마침 고모가 살고 계셨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변화를 이끌어준 한국의 교육 분위기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고 하니 과연 그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기도 했어요. 결국 로버트는 지금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로스쿨 대학원 입학을 꿈꾸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버트에게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한국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도 조언을 하고 있고 로버트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키즈카페, 여기 카페 안으로 쭈뼛쭈뼛 들어오는 호주인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후 호주인 어린이와 다른 어린이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싸웠던 아이들이 갑자기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호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미첼입니다. 9년 전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해야 아이를 낳았고 셋이서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대학생 시절 만난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저희 아이와 또래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나이는 7살, 남편 친구 아들은 6살입니다. 남편 친구가 말하기를 아들은 친구도 없고 한국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제 아들은 부침성도 좋고 해외에 가더라도 말은 안 통하지만 다른 나라 아이들과도 곧잘 놀고는 했어서 제 아이의 도움이 필요한 듯 했어요.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에게 괜찮으면 숙박비를 대줄 테니 여행 겸 한국에 와서 아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면 어떻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만큼 착하고 부침성 좋다는 거니까 내심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가야 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꼭 그 친구 가족을 돕고 싶다면서 한국으로 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가는 김에 아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보여주자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실은 대학생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했고 밥 먹을 돈이 없을 때도 그 친구가 많이 사주고 다독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사정은 처음 들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주변인에게 들은 한국인은 돈을 아끼고 돕지 않고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에게 부탁한 건 처음이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대신 제가 그동안 꼭 가보고 싶었던 대만에 먼저 가보자고 했습니다. 대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니까요. 남편은 저를 위해 최대한 휴가를 길게 냈고 저희는 일주일간 대만에서 3일간 한국에서 머물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대만이 작고 더러운 거예요. 길거리에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바퀴벌레를 봤습니다. 식당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빼고 먹으라며 환불해달라는 저희를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제가 워낙 일본과 대만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이미 대만인들에게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일본에 갈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는 한창 뛰어놀 나이여서 길바닥에서 뛰어놀려고 했고 저는 막느라 바빴습니다. 대만에서 실망을 가득 안고 도착한 한국은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일단 대만보다 훨씬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길거리에는 쥐와 바퀴벌레도 없었고 버스 정류장이나 인도가 깨끗한 거예요. 적어도 제 아이가 뛰놀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건 골목마다 놀이터가 있다는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많았지만 대부분 공원에는 아이들이 가볍게라도 놀 수 있는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호주에도 공원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깔끔하거나 신식의 놀이터는 많이 없거든요. 제 아이가 그네를 좋아하는데 호주에는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네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못하게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덕분에 아이는 한국에서 심심할 틈 없이 즐기다가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친구 아들인 혁수를 만나는 날 긴장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 아이들은 문제아가 많다는 말을 주변 보육교사나 엄마들로부터 들은 상태였어요. 한국은 대대적으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그치는 등 이상한 방식으로 훈육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호주에서 그런 식으로 훈육하면 바로 아동학대라고 잡혀갈 수준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애초에 잘못 키워서 성격이 그런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죠. 남편 친구와는 키즈카페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를 만나면 좋은 친구가 무엇인지,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남편 친구에게도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키즈카페에 도착했는데 키즈카페가 있는 신식 건물에 놀랐어요. 한국에는 낡은 건물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미 대만에서 아시아의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한국도 대만처럼 낡은 건물이 즐비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층 빌딩을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전부 깨끗하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일본, 중국 다 가봤지만 한국 거리가 가장 세련된 느낌을 주었으니까요. 키즈카페에 들어갔는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넓은 실내 안에는 엄청난 놀이시설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다 깨끗했죠. 남편 친구에게 요금이 달러로 얼마냐고 물어보았고 가격을 들은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30달러가 안 되는 돈이더라고요. 대체 이렇게 돈을 받으면 남는 게 뭐냐고 물어보았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많이 생겨났고 경쟁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설이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호주에서는 키즈 시설이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곳을 가려면 돈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런데 30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한국 물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남아시아처럼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렴한 것도 아니었어요. 키즈카페에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가족과 같은 외국인 가족도 많았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유럽이나 국에는 시설의 질이 이렇게까지 좋은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게 할 곳이 없거든요. 호주의 대부분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거나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 놀이 공간에서 놀고는 하는데 활동적인 아이들은 다치기도 해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키즈카페는 그런 아이들에게 적합한 곳이더라고요. 키즈카페 안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카페도 있었어요. 또 식당도 꽤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만약에 저희 아이도 놀이시설에 흥분한 건지 신나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당장 뛰어놀러 향했고 혁수는 소극적으로 저희 옆에 앉아있기만 하더라고요. 혁수 괜찮으니까 가서 놀아. 남편 친구는 혁수에게 가서 놀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혁수는 쭈뼛쭈뼛하며 제 아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 친구는 혁수를 때리며 키운 게 분명했어요. 모든 한국인 부모가 그러하듯이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혹시 아이를 때리며 키우냐고 물어봤고 남편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쪽을 바라보니 2명의 아이가 몰려와 제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인지 아니면 다른 아시아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막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했죠. 그 아이들은 제 아들 또래의 어린이가 아니라 적어도 초등학생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저게 아이들만의 놀이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개입하면 제 아들이 난처할 수도 있으니 일단 가만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공을 들어 제 아들을 향해 던지려는 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노는 걸로는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괴롭힌 게 맞다면 왜 대체 초등학생이 우리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 직원을 불러야 하나 아니면 제가 나서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때 저를 놀라게 한 건 혁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얌전했던 아이가 괴롭히는 아이들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뭔가 설득하려고 애쓰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큰 형들을 말로 설득하면서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혼난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어요. 표정과 몸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더 심하게 제 아이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혁수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제 아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이들을 떼어놓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힘이 얼마나 센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 아이들 부모로 보이는 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중국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 저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요. 심지어 제가 말리려고 하는 걸 봤음에도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들이 봤으면 이 아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보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화장실에 갔던 남편 친구가 돌아와 상황을 파악한 건지 저희에게 다가왔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진정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중국어인 듯 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그치지도 않고 아이들을 타이르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듣겠냐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중국어로 말했는데 이제는 쏘리쏘리 하면서 영어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진정시키고 진정했습니다. 갑자기 혁수가 제 아이를 꼭 껴안아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도 놀라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도 자기보다 더 놀란 외국인을 안아준 거죠. 과연 한국인인 아버지가 혁수를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저런 인성이 나오는지 정말 대단했어요. 울컥해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때리면서 키웠다느니 한국인들은 다 아이를 잘못 키운다느니 하고 멋대로 생각하고 우회했던 바보 같은 죄가 싫어졌어요. 남편 친구는 중국인 부모에게 사과를 받으러 그들의 부모에게로 향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태생이 한국인이라고 들었는데 중국어도 잘하더라고요. 그것부터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다른 나라 언어로 차분히 따지는 것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제 남편도 많이 놀라 보였어요. 친구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면서요. 뭔 말인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남편 친구를 빤히 바라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요구하자 자기들끼리 또 중국어로 뭐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라고 따졌고 저를 밀치려고 하길래 피했어요. 대처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일본 대만 사람들에 대해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시끄럽긴 하지만 1대1로 보면 친절하고 돈 잘 쓰는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 사과 요구에는 대응도 하지 않고 무슨 상관이냐는 얼굴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키즈카페 담당 직원으로 보이는 한국인이 나와서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해서 죄송하다고 도리어 사과를 했죠. 남편 친구도 괜히 한국으로 불러 이런 일을 겪게 해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왔습니다. 사과할 건 한국인들이 아닌데도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단 아이의 상태가 가장 우선이었으니 아이를 살펴보는데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며 혁수와 놀고 있더라고요. 혁수도 제 아이에게 마음을 연 것인지 아까와는 훨씬 활발한 모습으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괜찮으면 다 괜찮았기에 키즈카페 담당 직원과 남편 친구에게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한시름 놓고 부모 전용 카페에 앉아 남편 친구와 대화를 하며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뛰어놀고 만약 아이들끼리 싸움이 발생해도 매너 있게 사과하고 푸는 거예요. 또 제 아들이 뭔가를 가지고 싶다고 하면 순순히 양보하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제 아들은 고집을 부렸고요. 또 블록이나 퍼즐 맞추기 같은 놀이를 할 때 한국인 아이들은 똑똑하게 해냈고 저희 아들은 살짝 의기소침하게 놀이를 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이 호주 방식대로 교육을 잘 시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 친구에게 한국인들은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키냐고 대체 어떻게 저런 완벽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 느꼈던 감정과 생각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정반대였다고요. 그리고 오해해서 너무 미안하고 닮고 싶다고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웃으면서 오히려 때리면서 교육시키는 건 아주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는 전문 박사님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상담도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더 놀란 건 어린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TV에서 방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부모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려는 한국인 부모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또 한국에는 학습지 시스템이나 인터넷 강의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를 교육시키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육 환경을 가졌다고도 했고요. 제가 아는 한국은 주입식 교육에만 목을 매달고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사회라고 들었거든요. 실제 학생들의 자살률도 높고요. 제가 그걸 다 말하자 남편 친구는 그것도 다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다양성을 많이 추구하고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자살률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아직 그런 사회의 구조가 존재하는 건 맞지만 어른들과 아이들이 힘을 합쳐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친구도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때 제 아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가기도 전에 아이들이 몰려와서 제 아이를 걱정하고 무릎을 털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인재가 될 것만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은 아이들에게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교육시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예체능적으로도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과학기술 강국이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제 아이가 되고 싶다는 과학자의 꿈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남편도 제 생각을 읽은 것인지 남편 친구에게 한국으로 학교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면 제 아이를 믿고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쟁 사회에 찌들어 있고 혐오와 불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국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고 친구를 위해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호주로 돌아와 남편과 한참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한국으로 보내자고요. 아이가 너무 어리니 저희가 몇 년 같이 가서 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안 되면 호주에서 키즈 카페를 차리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러자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한국처럼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퀴즈 카페에서 만난 중국인 부모들처럼 행동하면 안 되고요. 한국인들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